내가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는 정말 괜찮아. 네가 이렇게 졸업하는 거 보는 게 오빠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신신전자 김태준 회장은 넓은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무겁고 복잡해 보였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올라온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기획안. 김 회장의 시선이 그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회장님, 30대 초반의 강민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다음 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건입니다. 사회공헌팀에서 올린 보고서인데요. 올해는 장학재단 지원금을 작년 대비 30%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총 50억 원 규모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던 그는 펼쳐진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훑어봤죠. 지원 학생 수, 학업 성취도, 졸업률. 모든 수치가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 증액. 좋은 방안이야. 숫자로는 완벽해 보이네. 네, 이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비서, 네, 회장님. 김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네. 돈을 더 쓰면 될 일인가?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건 아닐까? 강 비서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신신전자는 업계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으니까요. 매년 수십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왔었죠. 경제지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신신전자를 꼽곤 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저희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도 매년 수백 통씩 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 편지들 나도 다 읽어봤어. 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다만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등록금 지원이 전부일까? 그 아이들이 졸업한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취업은 하는 걸까? 빚에 허덕이지는 않을까? 강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질문이 너무나 본질적이었기 때문이죠.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신신대학교 졸업식 축사 일정이 있으십니다. 아, 그렇지. 우리 장학재단이 후원하는 학교지. 네, 맞습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 장학생 50명이 졸업합니다. 알겠네. 준비하지.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신신대학교 졸업식 강당을 찾았습니다. 신신전자 장학재단이 10년째 후원하는 학교였죠. 강당 입구에는 제48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환영합니다. 총장이 직접 나와 김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귀빈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객석을 훑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은 명품 브랜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부모님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졸업 선물로 유럽 배낭여행 보내주기로 했잖아. 한 달 동안 실컷 놀다 와. 고마워요, 아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는 한 남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아들,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알지? 이사 자리 하나 마련해뒀어.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 보였죠. 드디어 김 회장의 순서가 왔습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김 회장은 졸업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김 회장의 시선은 계속해서 객석을 훑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나가 각자의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학부모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축사를 마치고 강당을 나서던 김 회장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들, 졸업 축하해.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 차 정말 멋지다. 졸업 선물로 차까지 사주시고. 당연하지. 우리 아들 대학 졸업했는데. 플래시가 터지고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꽃다발이 여기저기서 주고받아졌습니다. 화려한 봄날의 축제 같았죠. 자기야, 저녁은 그랜드 호텔에서 예약했어.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잖아. 좋아. 오늘은 우리 아들 주인공이니까 실컷 자축하자고. 또 다른 가족은 졸업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유럽 가고 싶다고 했지? 한 달 정도 다녀와. 돈은 걱정하지 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모들의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이제 대학원 진학하면 되는 거야. 학비는 당연히 우리가 낼 거고. 아들, 회사 물려받을 준비만 하면 돼. 걱정 마.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강당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주차장과는 정반대편, 후문 쪽이었죠. 그곳에는 몇몇 학생들이 쓸쓸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긴 했지만 그 안에 입은 옷은 낡아 보였습니다. 꽃다발도 부모님도 차도 없었죠.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 한 여학생은 가방 하나만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졸업가운 아래로 보이는 운동화는 닳아 있었죠. 다른 남학생은 졸업가운을 벗어 비닐봉지에 담으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주차장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 그곳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비서가 김 회장을 자신들의 차로 안내했지만 김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후문 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주차장의 웃음소리와 환호성, 그리고 후문의 적막한 발걸음 소리, 샴페인 터지는 소리와 버스 오는 소리.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졸업식장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극명한 대비였죠. 저 아이들,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졸업한 후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강 비서는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곁에서 모셔온 그였기에 회장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의 표정을 알고 있었죠. 이런 표정을 지을 때면 회장은 반드시 무언가를 결심하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화려한 졸업식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강 비서, 한참 만에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장학재단 학생들 졸업 후 추적 조사 같은 건 하나? 예, 간단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진학률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78%, 진학률이 15%입니다. 그게 아니라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는 거야. 취업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일을 하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빚은 없는지, 집은 어디서 사는지. 강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거든요. 회장님,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알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나도 알아. 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등록금만 지원해주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졸업장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 아닌가? 차는 천천히 본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그 졸업식장 후문에 머물러 있었죠. 아까 그 아이들, 외제차 타고 떠나는 아이들과는 아예 출발선부터 달랐어. 4년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했다고 해도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는, 면접 갈 때 입을 정장은, 생활비는, 집은. 김 회장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우리의 장학금은 정말 충분한 것이었을까? 졸업 후에도 그들을 지켜줄 무언가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걸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 불편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죠. 강 비서, 오늘 졸업식에서 본 학생들 중에 우리 장학재단 학생들 명단 좀 받아올 수 있나? 네,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후문 쪽으로 쓸쓸하게 걸어가던 학생들의 뒷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매년 사회 환원을 고민하던 김 회장. 하지만 올해는 왠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졸업식 풍경 속 김 회장의 눈길을 끈 건 소외된 그림자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가방,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걷는 그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김 회장 자신의 과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앨범을 펼친 것처럼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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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종이 울렸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21살의 김선희와 19살의 김정희가 미싱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손가락은 바늘에 찔린 자국들로 가득했고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 정희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손 괜찮아? 아까 바늘에 또 찔렸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익숙해졌어. 두 자매는 낡은 가방을 들고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두 사람이 입은 외투는 너무 얇아 보였죠. 언니,
오늘 태준이 학교에서 상 받는 날이잖아. 맞다.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상장 받는다고 했지? 응. 우리 태준이 정말 대견해. 형편이 이런데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다니. 선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 종일 미싱 앞에서 지친 얼굴이었지만 남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환해졌죠.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태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좋지. 오늘은 고기도 조금 넣어주자. 아끼던 돈 있잖아. 두 자매는 추운 거리를 걸어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18살의 김태준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방과 후면 이곳에 와서 일했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할당량 채워야죠. 이 녀석 성실하긴. 그래, 그럼 9시까지만 하고 가거라. 감사합니다. 태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1년 넘게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나들은 지금쯤 퇴근했겠지.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큰 누나는 구로공단의 가발 공장에서, 둘째 누나는 신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간 지 벌써 7년, 5년이 흘렀죠. 원래 선희 누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담임 선생님도 진학을 권유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죠. 괜찮아요, 엄마. 제가 일해서 동생들 공부시킬게요. 14살의 선희는 그렇게 가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2년 후 정희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접고 말이죠. 정희야, 너만이라도 공부를. 선희가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혼자 힘들어. 나도 일할래. 우리 둘이 벌면 태준이는 꼭 대학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두 누나는 막내 남동생 태준을 위해 자신들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좁디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6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4식구가 살고 있었죠. 방 한쪽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폐병이 심해져서 기침을 멈추지 못하셨죠. 으흠, 으흠.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선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나 얼른 저녁 먹어라.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어야지. 작은 식탁에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선희가 아끼던 돈으로 조금 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찌개였죠. 와, 누나. 오늘 고기 들어갔다. 태준이 기뻐했습니다. 너 오늘 상 받았잖아. 축하하는 거야. 많이 먹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누나들의 그릇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나들 그릇에는 고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자신의 그릇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누나들도 먹어야죠. 우리는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 너는 공부해야 하니까 영양 섭취 잘해야지. 선희가 동생의 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얹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태준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0와트짜리 형광등 하나가 작은 방을 겨우 밝히고 있었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가장 약한 전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정희는 옆에서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입을 작업복을 손수 수선하는 중이었죠. 태준아. 선희가 바늘질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누나. 너 대학 가고 싶지?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해. 졸업하면 나도 취직해서 누나들 도와줄게. 무슨 소리야? 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대학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 하지만 누나들이 너무 힘들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들의 손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밴드 투성이인 손, 굳은 살 박인 손가락, 거칠어진 손등. 태준아, 잘 들어. 선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서 평생 공장에서 일해야 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잖아. 대학만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 태준아.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태준이만큼은 꼭 공부시켜서 사람 만들라고. 그게 아빠 유언이야. 누나들.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하나야. 내가 성공하는 거 보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꿈이고 가장 큰 행복이야. 알겠지?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넌 공부만 해.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대학 등록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 거야. 알았지? 그날 밤 태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누나들과 어머니가 들까봐 소리 없이 울었죠. 누나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리고 신발을 만들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참으며 오직 막내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든 걸 견디고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태준은 담임 선생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아, 대학 원서는 어디 낼 거니? 내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공대 갈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대학 안 갈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인데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다. 누나들이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태준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장학금이라도 알아보자. 요즘 기업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들이 있거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장학금으로는 부족해요. 등록금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생활비도 있고 책값도 있고.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기술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태주는 졸업장을 받아들고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문 쪽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앞문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태주는 혼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아. 선희와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둘 다 공장에서 반차를 내고 온 거였죠. 작업복 위에 급히 겉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시장 구석에서 싸게 산 조금 시든 꽃이었지만 졸업 축하해 우리 태준이. 선희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대학생이다. 정희도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요. 미안해, 누나들. 정말 미안해. 태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40년 전 자신도 저렇게 졸업식장 후문으로 쓸쓸히 걸어 나왔었습니다. 누나들이 사준 시든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대학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장학금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나도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결국 태주는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고 22살에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때마침 전자제품 붐이 일었고 사업이 잘 됐죠. 지금의 신신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운이었어. 김 회장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그런 운이 찾아올까? 아니면 기회조차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빠, 오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죠. 거기에 졸업 가운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졸업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운이 그에게 맞지 않았고 어색하게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벗어서 오빠에게 입혀준 것이었죠. 오빠, 오빠 덕분이야. 오빠 덕분에 내가 졸업할 수 있었어. 여동생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사람들이 봐.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동생은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싫어. 오빠한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잖아. 오빠는 평생 졸업가운 한 번 못 입어봤잖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들어간 거 내가 다 알아. 나 대학 보내려고 오빠가 꿈 포기한 거 알아. 민지야, 오빠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잖아. 요리 전문학교 가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나 때문에 오빠가. 여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건 나와 누나들의 모습이잖아. 오빠는 여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꼭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오빠는 정말 괜찮아. 내가 이렇게 졸업하는 거 보는 게 오빠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오빠, 그리고 너 이제 취직 준비해야지? 오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자신과 누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강비서,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 남매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겠나? 은밀하게. 강민우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처에 가서 졸업생 명단을 확인해봐. 저 여학생이 우리 장학재단 학생인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오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 조용히. 네, 회장님.
김 회장은 다시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가운을 조심스럽게 개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빠, 이 가운. 우리 집에 가져가자. 오빠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할게. 민지야. 오빠가 입어본 유일한 졸업 가운이잖아. 나중에 오빠가 성공하면 이 가운 보면서 오늘 생각할 거야.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죠. 김 회장은 차에 탔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남매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저 남매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 제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차는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지나갔지만 김 회장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저 아이들,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은 취직을 해야 할 텐데, 오빠는 공장에서 계속 일하겠지. 요리사의 꿈은 포기한 채 3일 후 김 회장의 사무실. 강민우 비서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남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강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동생 이름은 이민지, 24세입니다. 우리 신신전자 장학재단 4년 전액 장학생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학생이었구먼.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학점 3.8 경영학과 졸업입니다. 그리고 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해봐.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학교 다니면서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네. 장학금으로는 등록금만 해결됐고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월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강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빠 이름은 이준호, 27세입니다. 8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19세, 민지 씨가 16세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준호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요리 전문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꿈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동생 민지 씨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포기했습니다. 곧바로 식품 가공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째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8년,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런데 회장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가? 준호 씨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작은 음식점에서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리를 배우려고? 네.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주 5일 일하고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요리 보조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한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우리 신신전자 계약직 면접을 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계약직? 네. 일반 사무직 계약직입니다. 김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준호와 이민지 남매의 지난 8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오빠가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간 것, 여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한 것, 그러면서도 요리사의 꿈을 놓지 않고
주말마다 음식점에서 일하며 조금씩 배운 것. 그리고 여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녔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그렇게 4년을 버텨내고 드디어 졸업한 것. 강비서. 네, 회장님. 이 아이들 성적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나?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준호 씨는 공장에서 8년 동안 무결근의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지 씨도 대학에서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가족은 남매뿐인가? 네. 친척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아이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순수함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 김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장학금? 아니, 그건 이미 끝났어. 여동생은 이미 졸업했어. 강비서, 이 남매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꽤 낡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던 모습. 누나들이 사준 시든 꽃다발을 들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 만약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도움, 단순히 등록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도움이 있었다면 나도 누나들도 달라졌을까? 김 회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잠깐 나가봐. 혼자 생각 좀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강비서가 나가고 김 회장은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이런 순수한 열정과 의지야.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는 그 의지. 김 회장의 눈빛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올해 창립 기념일.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 단순히 장학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회 환원이야. 그리고 김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답을 줬어. 고마운 아이들이야.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순수한 열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졸업가운을 입고 울던 오빠와 그에게 절을 올리던 여동생. 김 회장은 그들의 사연에서 진정한 사회 환원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장학금.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장학금만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등록금만 해결해주면 그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이민지의 삶을 보니 달랐습니다. 4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 아이는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교과서를 사기 위해서, 교통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록금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 김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건 등록금이 아니었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졸업 후에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반. 김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다시 펼쳤죠. 이민지와 이준호 남매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19세에 공장에 들어간 준호.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4년 동안 3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점 3.8을 유지했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순간 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김 회장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큰 누나 선희, 둘째 누나 정희. 두 누나가 공장에서 번 돈으로 적어도 밥은 굶지 않았죠.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와 이민지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19세 오빠와 16세 여동생만 남았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아이들은 해냈어. 김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오빠는 8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동생을 대학에 보냈고 여동생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졸업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김 회장은 자신의 과거와 비교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포기했지만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고 22살에 작은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죠. 때마침 전자제품 붐이 일었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8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지만 자기 사업을 시작할 여유도 없었어. 왜? 여동생 뒷바라지 때문에. 모든 돈을 여동생에게 쏟아부었으니까. 김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2살의 태주는 7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누나들이 보태준 돈으로 작은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태준전자라는 소박한 간판이었죠. 태준아,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선희 누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누나들 모실게. 당시 태주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죠. 누나들이 자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꿈도 포기했으니까요. 나는 그래도 기회를 잡았어.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누나들의 희생 덕분에 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운이 좋았지. 전자제품 시장이 성장했고 나는 그 파도를 탔어. 하지만 이준호는 어떨까요? 8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지만 아직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막 졸업했으니 앞으로도 한동안은 여동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지가 우리 장학재단 학생이었다면 4년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잖아. 이 아이들의 사정을. 오빠가 공장에서 일하며 여동생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동생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김 회장은 자책했습니다. 우리는 뭘 했지? 그냥 등록금만 주고 끝이었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김 회장은 일어나서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나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고급 차를 타고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아래를 보지 못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잊어버렸어. 김 회장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하루 매출 10만 원이 목표였죠.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손님이 오면 수리비를 깎아주기도 했으니까요. 20년 전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었고 매출이 수십억 원을 넘어섰죠. 그때부터 바빠졌습니다.
사업 확장, 투자 유치, 신제품 개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10년 전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조 단위가 되었죠.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이사했고 고급 승용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난이 뭔지, 절박함이 뭔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 10년 전 큰 누나 선희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마신 먼지와 화학약품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김 회장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누나를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 누나한테 집도 사주고 병원비도 다 됐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누나는 이미 몸이 망가진 다음이었는데, 둘째 누나 정희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준아, 그만 울어. 언니는 행복했어. 내가 성공하는 거 보고, 내가 효도하는 거 봤고, 언니는 만족했어. 하지만 누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잖아. 태준아, 누나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발 공장에 들어간 게 언제인데. 14살. 겨우 14살이었어. 그때부터 30년 넘게 누나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어. 김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희 누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나가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 남매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김 회장은 상상했습니다. 큰 누나 선희가 이준호와 이민지 남매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요. 어머, 우리 태준이 같은 오빠네. 동생 위해서 자기 꿈 포기하고, 그리고 누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태준아, 저 아이들 도와줘. 내가 할 수 있잖아. 내가 도와주면 저 아이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김 회장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진정한 사회 환원이란 무엇인가? 김 회장은 적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봤던 그 아이들, 외제차 타고 떠나는 아이들과 이 남매는 애초에 출발선이 달랐어. 누군가는 부모님이 차도 사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취직도 도와주는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해. 김 회장의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출발선을 맞춰주면 돼.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김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의지와 능력을 증명했어. 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4년 동안 견뎌냈어. 이제 필요한 건 기회야. 제대로 된 기회. 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신신전자 인사팀 이사의 명함이었죠. 민지는 우리 회사 계약직 면접을 봤다고 했지?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 비서 들어와 보게. 잠시 후 강민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 준비 좀 해야겠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김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선물 말일세.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강민우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아주 특별한 선물이지.
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이준호, 이민지 남매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 비서, 이 남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준호 쪽부터. 지금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나? 강 비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중소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냉동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준호 씨는 그곳에서 8년째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약 220만 원 정도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한다는 음식점은 신림동에 있는 작은 한식당입니다. 엄마손 식당이라는 곳인데 사장님이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준호 씨가 3년 전부터 주말마다 가서 설거지, 재료 손질, 요리 보조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하루 5만 원 정도입니다. 주말 이틀 일하면 월 40만 원 정도 받는 셈이죠. 그럼 한 달에 총 260만 원 정도를 버는 건가?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60만 원. 거기서 월세 35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여동생 용돈 주고 거의 남는 게 없겠군. 네. 실제로 준호 씨는 저축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수입을 생활비와 여동생 뒷바라지에 쓰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지 쪽은? 민지 씨는 현재 우리 신신전자 계약직 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일반 사무직 계약직이고 합격하면 연봉 2,80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직?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1년 계약이고 정규직 전환은 보통 23년 후에 고려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환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출발선이야. 다른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 강 비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네. 김 회장이 강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남매를 찾아가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줘. 선물이요? 선물을 전해주되 이 모든 게 나한테서 나온 거라는 걸 절대 알려선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극비야. 나하고 자네 그리고 인사팀 이사만 알아야 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신림동 엄마손 식당. 김 회장은 평상복 차림으로 작은 한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 비서만 동행했죠. 회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준호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네. 김 회장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이준호였죠.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죠. 김 회장은 자리에 앉아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준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행복해 보였죠.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썰면 되나요? 준호가 60대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오, 그래. 잘했어, 준호야.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줘야겠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김 회장은 사장님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 있잖아요. 준호라고.
아, 준호요? 우리 준호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왜요? 그 친구 요리 실력이 어떤가요?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재능이 있어요. 3년 동안 주말마다 와서 배우는데 이제는 웬만한 메뉴는 혼자서도 만들어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그렇군요. 손님, 혹시 준호 아는 분이세요? 아, 그냥 좋은 청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좋아. 이제 확신이 섰어. 강민우 비서는 고급 정장 차림으로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골목 안쪽 50m쯤 떨어진 곳에는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김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강 비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인가? 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좁은 복도.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40년 전 자신이 살던 단칸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집도 저랬지. 강민우 비서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띠리리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편한 바지 차림이었죠.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신신전자 강민우 비서입니다. 강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신신전자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민지 씨 계시나요? 함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 네. 잠깐만요. 민지야. 오빠 왜? 안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그녀도 문 앞으로 나왔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신신전자에서 오셨다고. 네, 이민지 씨 맞으시죠? 네. 혹시 면접 결과 때문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동생분의 신신전자 입사를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예,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도 동생의 손을 꽉 잡았죠. 민지야, 합격이야. 합격? 오빠.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남매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강 비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준호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님, 원래 일개 계약직 신입사원한테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시나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대기업 비서가 계약직 신입사원 집까지 찾아온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강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동생분이 정말 면접을 잘 보셔서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드리는 입사 선물입니다. 강 비서가 봉투를 열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는 자동차 키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이 차를 타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강 비서가 매매 계약서와 차 키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예.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집이요? 차요? 이런 것까지 주나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면접을 잘 보셔서요. 강 비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0평형,
남양 역세권이고요. 이민지 씨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KO 신차입니다. 역시 이민지 씨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지는 매매 계약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도 차 키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정말인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스러움이 얼굴에 드러났죠. 이렇게 큰 선물을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민지 씨는 4년간 우리 신신전자 장학재단 전액 장학생이었고 높은 성적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년 동안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학업을 완수하셨죠. 그 성실함과 의지를 저희 회사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럼 저는 이만. 강 비서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빠분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신신전자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면접을 본 건 제 동생인데 저는 왜? 저희 회사의 가족복지입니다. 강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우수 신입사원의 가족 중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오빠분 꿈이 요리사라고 하셨죠? 네, 그렇긴 한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배워보시겠습니까? 저희 구내식당 셰프로 일하시면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리 교육 비용도 지원해드립니다. 정말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도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꿈이잖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강 비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지 씨도 같은 날 출근하시면 되고요. 진심으로 입사를 축하드리며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 비서가 다시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매매 계약서와 차 키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오빠, 민지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야. 준호도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죠. 오빠, 우리 드디어. 그래, 민지야.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8년 동안, 4년 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포기한 그날, 민지가 장학금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그날, 추운 겨울날,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던 그 밤들, 그 모든 고통과 인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나 때문에 꿈 포기한 거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졸업하는 거 보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내 꿈을 찾아갈 수 있잖아.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민지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매가 껴안고 우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죠. 잘했어. 아이들아. 정말 잘 견뎌냈어. 그는 40년 전 자신과 누나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줬다면 누나들이 조금 덜 고생했을 텐데, 자신도 누나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저 남매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선희 누나, 정희 누나, 김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 봤어요? 우리랑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누나들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오빠가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김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내가 누나들한테 못 해준 거 저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조금이라도 빚을 갚은 것 같아요. 강민우 비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잘 전달했습니다. 수고했네, 강 비서.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표정 봤나?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강 비서의 목소리도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출발하게. 네, 회장님.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뒤를 돌아보며 남매가 서 있는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이들아. 회장의 은밀한 지시는 좁고 낡은 골목길 끝 남매의 집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비서의 손에 들린 그 특별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선이었고 꿈을 이룰 기회였고 무엇보다 8년 동안, 4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보상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라는 것을요. 회장의 새로운 신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